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이는 것은 그 자체로 재량적 성격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행정청이 일정한 허가를 해주면서 그에 관련된 토지의 기부 체납이나 또는 도로 건설 공사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부관이기 때문에 부관이라는 것은 대체로 재량행위에 붙는 거고 그 자체도 재량적 성격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기속행위에도 이러한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자,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행위이며 재량행위에 하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게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법령의 근거가 없는 한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장래 요건 충족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는 경우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학설은 최근에는 기속행위인 경우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라고 보는 이러한 예외적인 입장을 강조하는 학설도 증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판례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부관을 붙였다 할지라도 이것은 무효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부관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재량행위에는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없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귀화 허가권 같은 경우는 신분을 설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부관을 붙일 수 없습니다. 한편 인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우리 배우셨지만 허가, 특허, 인가 배웠죠. 그렇죠? 그 중에서 인가 같은 경우에는 재량적 성격과 그다음 기속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가가 재량행위라면 부관을 붙일 수 있고요. 이 인가가 기속행위인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 이렇게 재량과 기속을 구분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부관의 내용상 한계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부관도 행정작용이기 때문에 행정작용의 적법 요건, 주체, 내용, 형식, 절차상의 요건을 당연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 부관의 적법 요건은 행정의 법률 적합성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관은 법령에 위반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당연하죠. 모든 행정행위가 그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무의촌에서 개업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발급한다면 무의촌에서 개업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의사면허의 발급 자체가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법령에 반하여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 한편 목적상의 한계도 있습니다. 행정행위의 목적상 필요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어떤 부관이 발령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업 면허를 하면서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경우는 사실상 어업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어업 허가를 하는 목적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 목적상 필요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법상 일반 원칙은 항상 지켜져야 됩니다. 비례 원칙, 평등 원칙, 이익 형량의 원칙, 신뢰보호 원칙 등의 경우에는 이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주된 행정행위에 비해서 너무나 과도한 부관은 붙일 수 없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부관은 명확하고 실현 가능해야 한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사후부관의 문제는 주된 행정행위가 발령된 이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에 해당합니다. 행정행위 발령 당시가 아닌 행정행위를 한 이후에 발령하는 부관이기 때문에 통설에 따르면 이러한 사후부관은 법령의 근거가 있거나 또는 사후부관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부관의 사후변경의 문제도 중요하게 나옵니다. 행정행위 당시에 부담이 부과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는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우리 학설은 부담은 독립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사후에 변경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도 부관의 사후 변경을 원칙적으로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관의 사후 변경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우리 판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법률의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변경할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리고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 이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요 문장으로 풀어서 쓰면 이렇습니다. 부관의 사후 변경은 법률의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이제 행정행위를 하면서 유보되어 있거나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입니다. 요 네 가지는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다음 미리 약속으로 유보해 놓은 경우, 그 다음에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대표 판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대표 판례는 원고인 현대상온과 피고인 익산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표 판례의 제목은 사후 간의 허용성 부분이고요. 자, 이걸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사실관계를 잠깐 보시면요. 2010년 피고인 익산시장은 이제 택시가 지나치게 과도하게 공급되고 있다고 보아서 272대의 감차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피고는 2012년도에 자발적 감찰을 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 보상금 지급 합의에는 3년간 순차적으로 감찰을 하기로 계획을 했고요. 실제로 2012년과 2013년에는 감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차 합의서에는 감차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감차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감찰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보상금을 받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일부 감찰을 했지만 2012년과 2013년에는 감찰을 했지만 2014년에는 감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행정청이 직권으로 감차 통보를 하게 됩니다. 자, 원고는요. 직권 감차 통보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취소소송으로 다투어 볼 수 있다라고 해서 항고소송을 통해서 이 직권 감차 처분을 취소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피고인 익산시장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아서 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2014년도 감찰을 하지 않은 것에 따른 직권 감차 처분은 결국은 이 합의서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렇죠? 자, 이 합의서에 붙어 있는 내용, 감찰을 할 수 있다는 이 조건이요. 이 조건이 어떠한 법적 성격을 갖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 운수 사업법을 보시면 여객 운수 자동차 사업자는 명언을 받아야 되고 면허 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이 경우에도 행정청이 면허 등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원심은요. 이 감차 통보는 공법상 계약의 미이행에 따른 이행명령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다라고 보아서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이 감사 처분에부터 이 감사 처분에 대해서는요. 뭐라고 판단을 하냐면 법률의 규정을 잘 봤더니 이 감차 명령의 사유인 면허에 붙인 조건이죠. 3년간 감차를 하도록 하는 것. 이 조건은 결국은 우리가 앞서 배운 부관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보아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면허의 조건을 원고들의 동의하에 사후에 붙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관의 성격이 있다라고 보아서 행정소송의 대상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자, 판례의 원문을 잠깐 보시면요. 관할 행정청이 면허 발급 이후에도 운송사업자의 동의하에 운송사업자가 준수할 의무를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감차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면허 조건을 붙일 수 있고요. 자, 운송사업자가 조건을 위반하였다면 감차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감차명령은 결국은 처분으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즉, 처분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 감차 처분의 법적 성격을 판단을 했고 이 감차 처분이 법률상 성격은 여기에서 붙은 이 조건은 결국 부관이다라고 판단을 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네, 이제는 행정행위의 효력 부분으로 보시겠는데요. 하자 있는 부관이 붙었을 때 그에 의한 행정행위가 어떠한 효력을 갖게 되는지에 관한 겁니다. 예를 들면 행정청이 허가를 해주었는데 그 허가 자체는 유효한데 그 허가에 붙은 부관의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주된 행정행위는 유효하고 부관이 무효인 경우입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부관만 무효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왜냐하면 주된 행정행위가 메인이지 이 부관은 그에 붙은 종된 행정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관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거나 또는 주된 행정행위의 본질적인 요소인 경우에는 주된 행정행위 자체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판례를 보시면 기부 체납 받은 공원의 사용 수익 허가에서 그 허가의 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공원의 사용 수익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사용 수익 허가는 결국은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사용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 동안 그걸 사용하게 하느냐는 매우
본질적인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부관의 허가 기간에 위법 사유, 기간 자체에 위법 사유가 있다면 결국은 그 허가 자체가 위법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즉 여기에서 말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위법한 부관에 대한 행정소송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라는 거죠. 자, 행정행위에 붙은 부관 자체를 할 때 그 국민의 입장에서는 먼저 이 부관만을 별도로 다툴 수 있느냐라는 걸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소송 형태로 다툴 수 있을까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에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지도 법원의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요 세 가지의 문제를 세 가지가 변시에서 요 문제로 출제되기도 하고 이렇게 출제되기도 하고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묻는 방법은 다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결국 풀어야 되는 건 이제 이 문제, 이 5번 쟁점 하나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무엇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즉 부관만을 독립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즉 주된 행정행위와 부관이 있을 때 이 부관만을 독립해서 쟁송할 수 있는지에 관한 거죠. 자, 우리 학설은 이와 같이 부단만 독립쟁송 가능하다라는 견해와 모든 부관은 독립쟁송 가능하다는 견해와 분리가 가능한 경우, 즉 주된 행정행위와 이 부관이 분리 가능한 경우에만 독립하여 행정쟁송이 가능하다는 견해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부단만을 독립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라고 보는 부단만 독립쟁송 가능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부담만을 독립쟁송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이유는 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같은 경우는 그 부담 행정행위로서의 성격을 덜 갖기 때문에 이제 행정행위로서의 성격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게 인정되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부담이 아닌 행정행위 이제 부담이 아닌 부관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다면 우리 법원은 이를 각하해야 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구체적으로 우리 판례의 입장을 보시겠습니다. 기부 체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에서 사용수익의 부담이 아닌 기간에 대해서 독립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각하되어야 한다라고 우리 법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간과 마찬가지로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에 대해서도 독립쟁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어업면허 처분을 함에 있어서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했어요. 자, 이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행정행위의 부관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기간이니까요. 그래서 이 면허 기간만에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인정될 수 없다라고 우리 법원이 판단을 하였습니다. 네, 앞서 본 것이 이제 쟁송의 형태, 어떤 것을 소송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라는 쟁점이라면 두 번째 쟁점은 부관만 독립해서 법원이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즉 본안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학설은 재량행위와 기속행위를 구분하는 경우 또는 분리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로 나뉠 수 있는데요. 판례를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례는요, 부진정 일부 취소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부담인 경우에는 독립해서 취소할 수 있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부담만 독립해서 취소할 수 없고 그 행정행위, 주된 행정행위와 부관을 포함한 모든 행정행위 전체를 취소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독립쟁송 가능성과 독립취소 가능성을 나눌 수 있는데요. 그 독립쟁송 가능성도 부담 아닌 부관은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정리를 한 겁니다. 부담 아닌 부관은 부적법 각하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만 독립쟁송 가능하고요. 독립취소 가능성도 보시면은 부담만 독립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립 쟁송 가능성과 독립 취소 가능성을 나누어서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진정 일부 취소 소송과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셔서 아실 텐데요. 진정 일부 취소 소송은 진정 일부 취소소송은 행정행위에서 부관만을 독립쟁송으로 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진정 일부 취소소송은 부관을 실질적으로 취소하고 싶어요. 그래서 부관을 목적으로 하지만 부관만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경우에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부담의 불이행 부분 보시겠습니다. 주된 행정행위를, 이건 부관의 효과인데요. 주된 행정행위를 이제 주관 행정행위인 허가를 했는데
당사자가 주된 행정행위의 허가를 근거해서 백화점을 설립을 했는데 토지에 대한 기부 체납은 하기 싫은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거는 수익 좋은 건데 당연히 하고 싶고 이건 하기 싫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담은 불이행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법원은 이 주된 행정행위 전체를 취소해야 될까요? 아니면 부담만 취소를 해야 될까요? 부담에 대한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뭔가를 해야 될까요? 자, 우리 법원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주된 행정행위 부담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백화점 허가 자체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청이 이건 도저히 이제 부담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이 허가의 허가를 한 취지에 반한다라고 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이것을 철회할 수는 있습니다. 단 부관이 해제 조건으로 미리 붙어 있는 경우에는 부관 불이행 시 사업계획 승인의 효력은 당연히 상실하게 됩니다. 이건 해제 조건으로 이제 명시적으로 붙어 있는 경우에 이에 해당합니다. 자, 부담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대집행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행정청이 이제 백화점 사업 허가를 하면서 토지 이제 기부 체납을 하지 않았을 때 이 토지 기부 체납이나 또는 어떤 이제 특정한 의무를 대집행을 통해서 이행할 수 있느냐는 건데요. 행정청이 사업계획 승인을 주된 행정행위의 철회는 할 수 있지만 대집행을 하는 것은 좀 과하다. 왜냐하면 대집행은 법령의 근거가 있거나 또는 법령의 근거에 의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해서만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대집행은 할 수 없도록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자 있는 부관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의 행정행위의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행정행위에서 이제 부관이 하자가 있는데 그로 인하여 그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후속 조치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러한 후속 조치는 원칙적으로 판례에 따르면 공법 관계가 아닌 사법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법 행위의 효력인 건데요. 우리 학설은 부관 무관설과 부관 종속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요, 과거에는요, 부관이 무효 또는 취소되지 않는 한 부관으로 인한 사법행위의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였는데 최근 판례는 부관 무관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관과 사법상 법률행위는 별개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에 붙은 부담인 부관이 무효가 되더라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인한 사법상의 법률행위는 부담과는 별개의 행위로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표 판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 계획 승인을 하면서 매매 계약을 했을 때 하자 있는 이 주택사업 계획 승인 자체가 하자 있는 부관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 사법행위의 법적 성격을 다투는 문제입니다. 자, 원고는 강서구 재건축 조합이고 피고는 행정청인 강서구청장에 해당합니다. 사실관계를 보시면 2002년도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피고가 승인을 해주면서 국공유지 착공신고 전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물론 기부채납 도로 등에 관한 기부채납도 조건으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도로 용도 폐지를 했고 이제 대로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강서구 재건축조합은 부관에 따른 매매계약을 이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고가 매매대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원고 측이 나중에 매매계약은 무효다라고 이 매매계약이 이제 금액이 과도하게 낮게 책정이 된 거죠. 그래서 원고는 이 매매계약이 무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뭐라고 주장하냐면 부관 자체가 과도하게 이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무효인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매매계약 자체도 무효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매매계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반하여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요. 부관은 법률행위의 동일기에 불과하고 이 부관이 무효라 하더라도 사법상 법률효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죠. 따라서 행정처분에 붙은 부담이 무효가 된다면 무효가 된다고 해서 부담으로 인한 사법상 법률행위도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담에 대한 제소기간이 도가한 경우에도 부담의 이행으로 인한 사법상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도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무효가 아니고 취소 사유에 불과하고 제소기간도 도가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의 위법함을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요.
원고인 여기 강서구 재건축 조합 같은 경우는 행정청과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것을 조건으로 국공유지에 대한 재건축 착공 신고를 하게 되는데, 자, 문제는요, 이 행정청이 매매 계약을 할 것을 조건으로 했는데 그 매매 계약이 행정청에게 과도하게 유리하게 되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매매 계약이 여기에 붙은 그 부관 자체가 매매 계약을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사법상 행위 매매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관 자체가 과도하게 과도하게 부과되었으니까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부관이 무효이기 때문에 이 매매 계약도 무효라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우리 법원은 어떻게 봤어요? 이 부관 자체도 무효인 것까지는 아니고 취소 사유가 될 수는 있겠다라는 정도로 판단을 했고, 설사 무효나 취소 사유가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매매 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죠. 결국은 누가 이긴 거예요? 행정청이 승소한 판결입니다. 감사합니다.